와, 하늘이 예술이다, 예술이야. 지금 이 소리 내는 저 새가 지금 노란색 할미새 두 마리네. 아마 안 보일 거야, 이게. 카메라로 멀어서.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할미새가. 근데 저 새는 별로 늙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름을 할미새라고 지어놨지? 오늘은 암, 그 암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내가 그 노후 준비라는 걸 와, 이거 버드나무 소리 이거 봐봐요. 바람만 불어라라고 지금 그 깃털들이 대기하고 있어. 지금 바람만 싹 불면 이건 밖으로 날려버리겠다고. 버드나무들은 이렇게 거품을 물더라고요. 거품을 가지고 이게 또 많이 쌓이면 물이 뚝뚝뚝 밑으로 떨어져. 우리 어렸을 때 버드나무 밑에서 막 물 떨어지면 버드나무가 오줌 싼다고 막 그렇게 애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히덕거렸었는데, 아무튼 그 노후 준비 노후 준비를 이렇게 내가 걱정을 할 때 노후 준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의식주잖아, 의식주. 그럴 때 의는 옷이니까, 옷은 내가 지금 내 옷장을 열어보니까 사람은 한 명인데 옷은 이미 뭐 100벌이 넘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거 뭐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못 입고 죽겠다, 이 옷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러니까 뭐 팬티하고 양말 정도만 사면 되겠네 하고, 오케이. 은은 걱정할 필요 없고, 식은 뭐 하루 한 끼 사 먹고 나머지 한 끼는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식도 해결. 그다음에 주는 뭐 사는 집, 뭐 집은 지금 있으니까 뭐 관리비 몇만 원만 내면 뭐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 없고, 그다음에 취미 생활 같은 것도 그냥 뭐 스키, 로드 자전거, 뭐 인라인 슬라럼, 뭐 피겨, 뭐 이런 것들이 뭐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근데 이게 견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 견적이 안 나오는 부분. 이게 노인이 되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간대. 의료비가. 근데 우리가 그 국민의료보험하고 실손보험 같은 걸 다 들어놓잖아. 그러니까
뭐 부러지고 다치고 뭐 하는 그런 일회성으로 뭔가를 이렇게 병원비가 들어가는 건 no problem. 무슨 문제가 돼. 근데 지금 그게 이 견적이 안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혈관 관련, 혈관이 막히고 터지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보면은 대충 이게 파악이 돼, 내 머리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혈관이 이렇게 막히고 또 터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지, 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 뭐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3회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그리고 먹는 음식은 이렇게 그 지질이 많은 그런 음식들을 편중되지 않게, 또는 탄수화물에 편중되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사람이 지나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되겠다 싶어져. 감이 잡힌다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뭘 조심하면 되겠다고 감이 잡히는데, 이게 견적이 안 나오는 한 부분이 있어. 뭐냐면 암. 이건 암은 왜 생기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 원인도 모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관련된 책을 찾아보고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의사들도 몰라. 의사들도 몰라. 그냥 뜬금없는 소리뿐이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건 보면 이 의료비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병이거든, 이게. 그것도 장기간. 그러니까 나의 노후 준비에서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죠. 암. 이 암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 책 저 책 찾아보다가 이 책을 만나고 나서 뭔가 좀 정리가 됐어. 암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향을 내가 잡을 수 있었던 책. 그러면서 이 암이라는 문제를 더 이상 이제 문제화하지 않기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는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그 암이라는 것을 문제화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는데 도움이 됐던 책. 이 책을 몇 구절 오늘 한번 읽어볼 건데, 첫 번째로 한번 첫 챕터로 한번 읽어볼 건 뭐냐면, 우리 그 건강검진 2년마다 한 번씩 받잖아. 그러면서 40세 이후, 50세 이후 되면 이제 그 건강검진 항목에 그 암을, 그 위암하고 뭐 대장암, 뭐 여자들은 또 여자 부인과 관련된 암들을 이렇게 검진하도록 그 항목이 들어가거든. 바로 그 조기검진에 대한 그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기 발견으로 암 사망은 줄지 않는다. 근래에 들어서 일본에서도 암의 조기 발견의 무의미함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2013년 8월 후생노동성은 관비로 하는 위암
진단에서 내시경은 장려하지 않는다. 사망률의 감소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발표했다. 알기 쉽게 말하면 내시경으로 가장 빨리 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해도 위암으로 죽는 사람은 조금도 줄지 않는다. 세금의 낭비이기 때문에 관비로 지원할 수 없다. 하고 싶은 사람은 자비로 하라 라는 말이다.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은 유사암에 불과하다고 국가가 밝힌 것과 같다. 그럼 다른 암 진단을 통해서는 암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까? 세계 어느 곳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조기 발견이나 조기 치료로 암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흔히 검진으로 작은 암을 발견해서 빨리 제거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건강하다, 운이 좋았다 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발견할 필요가 없는 유사암을 발견해서 하지 않아도 괜찮은 치료로 몸에 상처를 준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본 것이다. 아프거나 고통스럽지도 않는데 검진이나 의료기기로 발견하는 것은 대부분 유사암이다. 먼저 이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내가 그 40대가 되니까 건강검진 항목에 위암이, 여기서 말한 그 위암검진이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그 위암검진을 딱 가면은 그 위암검진을 수면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할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럼 수면으로 하면 이게 추가 비용이 들어간대.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서 위암 내시경 검사를 받았었거든. 근데 이제 바로 그 얘기야. 이게 위암 내시경 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암을 발견한다 해도 사망률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쓸데없는 짓이야, 쓸데없는 짓. 괜히 보면은 그 수면 내시경 하다가 사람들 막 죽어나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 개죽음이야, 개죽음. 쓸데없는 검사를 하면서 자기 돈까지 들여서 수면 내시경 하다가 그 의사한테 살해당하는 거라고. 살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 책을 내가 본 이후로는, 내가 건강검진 가면 뭐 혈액검사나 뭐 오줌이나 뭐 이렇게 혈압 이런 건 하는데, 그 암과 관련된 항목은 나는 무조건 거부. 그게 공짜로 해주든지 아니면 내 돈을 들어가든지 나는 절대 안 해. 이게 이 책 읽고 나서 좀 그게 내가 좀 바뀌었어. 그런, 또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또 뭘 해주냐면 뭐 위암뿐만 아니라 그 대장암 관련된 것도 해주거든. 그 항목에 들어가거든. 근데 난 그것도 이제 안 할 거야. 쓸데없는 짓이라고.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암이 보면은 진짜 암이 있고 유사암이 있는데, 그 유사암을 가지고 그 병원들이 완전히 장사치처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 의사나 특히 그 병원장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전 국민을 상대로 세금으로 암검진을 해가지고 환자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따로 영업을 안 해도 되잖아. 그 병원장들은, 의사들은. 그리고 암 같지도 않은 그 유사암 가지고 치료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유사암을 가지고 치료를 한 척 되게 생생낼 수도 있고, 또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는 그런 시술들을 해가지고 한몫 단단히 챙길 수도 있잖아. 지금 뭐 유럽이 그렇고 일본도 지금 이렇다잖아. 위암 내시경 검사는 하고 싶으면 니기 돈으로 해라. 국가 돈으로 하는 건 못하겠다라고 지금 일본까지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돈으로 여전히 해주고 있잖아.
그 의사들, 병원장들 대신 세일즈를 해주고 있는 거지, 세일즈를. 병신같이. 그럼 만약에 의사나 의사 가족이 암에 걸리면 의사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 왜냐면 내가 그 20대 30대 때 이 라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거든. 내 동생도 보니까 라식 수술을 했고, 근데 내가 그때 라식을 수술할까 안 할까를 이렇게, 비용도 뭐 그렇게 좀 비싸긴 하지만 뭐 그렇게 감당 못할 금액이 아니어서 이 안경을 한번 벗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판단 기준으로 세웠던 게 뭐였냐면 의사들은 라식 수술 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 내가 가지고 의사들을 관찰해봤어. 근데 안경 쓴 의사들이 많이 보여. 여전히 라식 수술 안 하는 거야. 의사들은 자기가 무슨 내과라 그래서 안과를 모르느냐, 그게 아니야. 의사들은 전체를 다 보거든, 이게. 그래서 안과, 특히 라식, 라섹 이런 정보들은 다 알아, 이게 어떤 수술인지. 근데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수술을 안 해. 여전히 안경을 쓰고 있어. 그래서 내가 몇몇 의사한테는 물어본 적이 있거든. 왜 그 라식 수술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씩 웃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아하, 이거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라식이나 라섹 이런 걸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이유가 그거야. 그 수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 수술을 안 한다는 거,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볼 적에는. 마찬가지로 의사 가족이 암에 걸리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자고. 서양 의사들의 마음도 비슷한 듯하다. 미국 의사의 블로그 에세이 의사들은 어떻게 죽을까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존경받는 정형 외과 의사인 찰리는 어느 날 위 부근에 응어리를 발견했다. 병명은 췌장암. 평균적인 수명은 반년 전후. 진단을 한 것은 5년 생존율을 3배로 올리는 치료법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였다. 그러나 찰리는 다음 날 일을 그만두고 병원을 2번 다시 찾지 않았다. 가족과 더 좋은 시간을 더 오래 보내기 위해서였다. 수술이나 항암제 등의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도 전혀 하지 않고 병원비를 거의 쓰지 않고 찰리는 몇 개월 후 집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다. 일반인은 죽고 싶지 않아서 수많은 노력을 허비하는 데 비해 많은 의사들은 찰리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 근대 의료의 한계, 그리고 고통과 고독에 대한 공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전문가라면 누구나 고통만 받을 뿐인 무의미한 치료가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가령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에게 최첨단 기술이 투입된다. 환자를 메스로 가르고 관을 집어넣고 기기를 설치하고 약에 의지해 살게 한다. 그 모든 것이 하루에 몇만 달러나 되는 돈을 들여서 집중 치료실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로 환자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고문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뿐이다. 만일 내가 그런 환자처럼 된다면 죽여달라고 동료 의사들이 속삭이던 것을 나는 몇 번이나 들었다. 어떤 의료 전문가는 소생 처치 거부라고 새겨진 메달을 몸에 지니고 있다. 문신을 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것을 환자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왜 의사들은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하지도 않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환자에게는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와 가족이 가능한 한 치료를 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의사로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성의가 없다라는 말을 듣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자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 편이 무난하고 고맙다는 말을 듣고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의사 자신이나 의사 가족들한테는 안 한다는 거야. 근데 환자들은 그냥 호구로 보는 거지.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 그러니까 그 병원장이나 병원장 아들 또는 잘 나가는 의사들이 왜 그 몇 억짜리 그 외제차를 타고 탈 수 있고, 어? 또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연명치료. 완전 이건 꽃놀이 패거든. 치료하다 죽어도 뭐라고 할 사람 없고, 치료를 합시고 하면서 한 달, 두 달 생존시켜 놓으면 좋은 의사라고 이야기 듣고 완전 꽃놀이 패지. 그리고 집중 치료하면서 최신 기술을 하면서 막 몇 천만 원씩은 그냥 울거낼 수 있잖아. 돈은 그렇다 치고 환자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편안하게 집에서 내가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마지막에 그 가족들하고 인사하면서 갈 수 있는 기회마저 다 뺏겨버리는. 내가 그 라식 수술을 안 하듯이 나는 암치료 안 할 거야. 다음은 뭘 읽어볼까? 그러면 그 유사암이 아니고 진짜 암에 걸리면 사람이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죽고 막 초췌해지고 막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느냐 하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이야 이게. 진짜 암에 걸려도 사람은 쉽사리 죽지 않는다. 암에 걸리면 순식간에 죽어버린다. 그 원인은 대부분이 치료 때문이다. 진짜 암에 걸려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으며 또 사람은 그렇게 쉽사리 죽지 않는다. 먼저 암의 증식 속도는 의외로 천천히 진행된다. 오늘날과는 달리 암을 바로 잘라내지 않고 경과를 지켜 보는 경우도 있었던 1970년대의 관찰 데이터를 보면 암의 직경이 배로 커지는 데 있어 대장암의 폐 전이는 평균 9개월, 신장암의 폐 전이는 6개월, 유방암의 폐 전이는 7개월, 두경부암의 폐 전이는 6개월, 자궁암의 폐 전이는 8개월이 걸린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치로 2배 증가하는 시간이 5년 이상인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진짜 간장암에 걸려도 응어리가 간장의 80%를 차지하고 간 부전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 폐암은 호흡곤란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데 직경이 1cm의 최적은 불과 4ml이다. 10cm라고 해도 500ml이다. 성인의 폐 활량은 3000ml 전후이기 때문에 직경 1cm의 암이 10cm로 자라도 충분히 호흡할 수 있다. 또 한쪽 폐가 암으로 막혀도 다른 쪽으로 살아갈 수 있다. 신장도 2개이기 때문에 한쪽이 암에 걸려도 다른 한쪽은 살아갈 수 있다. 식도, 대장 등 관 모양의 기관이 암으로 막히게 되면 스텐트, 확장기를 끼워서 틈새를 만드는데 위의 입구 등에서 방사선을 쏘여서 틈새를 만들 수 있다. 암의 우회로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쇼와 천황은 췌장암 절제 수술을 피하고 바이패스 수술로 음식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에 복귀했다.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면 위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튜브로 직접 영양분을 넣어
위로 형성술로 살 수 있다. 또 암이 진행됨에 따라 증대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천천히 가자라고 암에게 이야기하면서 통증이나 고통을 잘 케어하며 하루하루 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암 걸렸다 그러면은 문병 가보면 그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누워있잖아. 그게 암 때문이 아니야. 그 암 치료 때문이지. 막 수술한답시고 막 넓게 절개해버리고 뭐 리프절까지 다 드러내버리니까. 그리고 그 독한 방사능 치료 받고, 또 제일 하이라이트는 항암제. 사람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 그것도 아픈 사람한테. 진짜 의사 새끼들은, 그 암 치료하는 의사 새끼들은 진짜 양심이 없는 것 같아. 뻔히 이런 사실을 알면서, 그리고 임상에서 분명히 경험을 하면서도 모른 척 하고 그냥 하던 대로. 솔직히 돈이 그렇게 좋으면 의사 할 게 아니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돈 벌고 싶으면? 사람 몸을 가지고 진짜 나쁜 새끼들 같아. 내가 볼 적에 의사 새끼들. 이런 말을 하는 의사가, 국내 의사가 있어? 일본 사람이거든, 일본 사람. 이런 말을 하는 의사가 있냐고, 대한민국에. 어떻게 한 새끼가 없냐고 도대체. 그 암 검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또 한 챕터가 있는데, 읽어볼까? 검진을 받지 않는 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필자는 20년 이상이나 암 검진은 백해 무익하다라고 계속 말해왔다. 물론 내 자신도 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 한국이나 일본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암을 발견하려고 끊임없이 건강검진을 권한다. 의료도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환자가 늘어나서 병원을 많이 다녀야 발전하고 고용도 늘릴 수 있다. 암 검진은 1년에 약 1,000만 명 이상이 받고 있는 국민적인 행사이다. 이 행사를 통해 환자라고 하는 이름의 고객을 늘릴 수 있고 의료 관계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양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자각 증상도 없는데 검진으로 발견되는 것은 대부분이 유사암이다. 진짜 암은 검진과 검진 사이에 급격하게 증식하고 증상이 생겨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또 폐암의 경우는 조기에 발견해도 20% 정도는 진짜이지만 이미 다른 장기에 전이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다. 실제적인 문제로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암 방치를 결심하지만 암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는 호소를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에서 흔히 듣는다. 그럴 때는 정신불안도 하나의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몸을 훼손시키지 않는 치료법을 충고한다. 하지만 원래는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몸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건강하고 밥맛도 좋다고 느끼는 사람은 의료기관이나 검진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다. 나하고 지금 나이가 같은 뭐 친구나 아니면 학교 동창 사람들 중에 암으로 진단받고 암 치료 받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벌써 지금 시작된 거야.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50인데 50이 되니까 이렇게 40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내 친구나 보니까 동창들이 나암 걸렸다고, 그래서 치료를 현재 받고 있다, 아니면 받을 거다,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 대부분 보면 그 건강검진 하면서 이제 발견한 거지. 그리고 뭐 이렇게 용종 같은 거 떼어내고, 또는 뭐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그 항암 치료로 뭐 3개월, 6개월 뭐 치료를 하고, 뭐 그런 식이야. 근데 뭐 그 죽은 사람은 없고, 다 보니까 그 진짜 암은 아니고 다 유사암이었던 것 같아. 그냥 내비둬도 될 것들. 이제 본격적으로 50대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아마 그런 소리들은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들리기 시작하겠지. 60대는 더 심할 거고 70대는 이제 피크를 치겠지. 노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대한민국 진짜 의사들은 걱정할 게 없겠어.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 환자 아닌 고객들을 꾸준히 공급해주고, 그 숫자가 이제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제약회사들, 항암제 만드는 제약회사들하고 그 병원 의사들은 걱정할 게 없어. 걱정할 게. 그래서 그런가, 그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 동안 그 모든 업종들이,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주식이 꼬꾸라졌거든요. 이게. 근데 제약회사 주식만큼은 탄탄하게 잃어버린 20년 동안 그 변동폭 없이 탄탄하게 간다고. 그게 무슨 이유겠어? 이런 이유 아니야? 그 안 받아도 될 그 유사암들, 암이라고 겁줘가지고 그 비싼 그 항암제들 계속 팔아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그 잃어버린 20년 동안 주가 변동이 없지. 망할 이유가 없거든. 그게 노인 숫자가 많아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아. 내가 볼 적에는 제약회사들, 그 항암제 만들어 파는 제약회사들 망할 이유가 없어. 항암제 그 외국에서 수입에다가 팔아먹는 제약회사들 망할 이유가 없지. 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돼. 정립을. 그렇지 않으면 당한다니까. 그 돈에 그 화천병 걸린 그 의사들이나 그런 병원장들한테 당하게 돼 있어. 이게 왜? 아니, 국가에서 세금으로 검진을 하면서 환자를 밀어놓고 있다니까, 병원으로. 안 당할 수가 있어 이거? 항암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 모든 항암제는 맹독. 필자는 입버릇처럼 항암제만큼은 그만두라는 말을 하고 있다. 제3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암치료 현장에서 은밀하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케모사라는 말이 있다. 항암 화학요법은 케모테라피로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흔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병명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항암제는 모두 맹독이다. 정상세포는 암세포보다 분열이 빠르기 때문에 항암제로 인해 많은 공격을 당해서 환자가 어이없이 사망하게 된다. 한편 암세포는 항암제로 99%가 사멸해도 암줄기세포가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공산이 크다. 그러면 이내 다시 여기저기로 전이되고 증식해서 세력을 회복한다. 실은 필자도 의사가 되고 얼마 동안은 암이라고 생각되면 항암제로 치료를 많이 했다. 유방암 환자에게는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항암제를 사용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한 경험도 있고 서양의 방식을 빨리 받아들이던 필자는
스스로 최첨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환자는 독성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분명 몇 명은 생명이 단축되기도 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필자는 항암제의 치료 성적 데이터에 거짓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 사실 그대로의 데이터를 보고 싶어졌다. 필자는 세 개의 임상 데이터 논문을 처음부터 독학으로 다시 읽어보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암의 본질과 성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치료 이론을 고민했다. 그 후 많은 항암제 실험에 제약회사의 직원이 관여하고 있으며 논문에까지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사가 항암제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트릭이다. 응어리가 잠시 작아지고 암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반드시 본래대로 되돌아온다. 그 사이에 항암제의 독성이 강하게 발휘돼서 급사하는 경우도 있다. 낫는다든가 생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다. 항암제에는 한국과 일본인 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고형암을 치유하는 힘은 없다.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낫지 않는 재발암, 진행암에도 항암제는 효과가 없다. 얼마나 황당해 이거. 아 진짜 이런 걸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라니까 의사들한테. 그 전 세계 제약 회사들이 그 뭐 임상 1, 임상 2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한테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오면 한국으로 다 몰려든대. 왜냐면 이 대한민국의 의사라는 새끼들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자기 밑에 깔려 있는 환자들이 충분하거든. 왜냐면 국민들 이렇게 세금으로 가짜 암 환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밑에다가 다 포진시켜 놓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환자가 많아. 그런데다가 이 새끼들은 돈에 허천병이 들어가지고 이 약이 아직 시판되지도 않는 이 약이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은 관심도 없어. 그냥 그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얼마의 커미션을 준다, 이거 실험에 동참하면 얼마의 커미션을, 의사한테는 얼마가 떨어지고 또 이 병원장한테는 얼마가 떨어진다,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 유럽이라든지 다른 의사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무슨 절차들이 있는가 봐.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이. 근데 한국은 그딴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그 항암제 실험, 사람한테 실험할 때는 한국으로 다 모인다잖아. 진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씨발 새끼들 돈 벌고 싶으면 장사를 해라. 장사를. 사람 목숨 가지고, 사람 그 몸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돈이 그렇게 좋으면 장사를 하라고. 장사를. 유사암과 진짜암, 조기암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 항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사암은 암을 닮은 짝퉁이라는 뜻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그렇습니다. 암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처음 발생한 이외의 장기에 전이하든지 전이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암은 낫지 않습니다. 필자는 그것을 진짜암이라고 부릅니다. 방치해도 전이되지 않는 것이 유사암입니다.
유사암은 커지지 않습니까? 어쩌다 커지는 것도 있지만 생명을 빼앗지 않도록 처치할 수 있습니다. 조기암은 유사암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 촬영술만으로 발견되는 유방암과 위의 점막 내의 암은 99.9%가 유사암입니다. 하지만 위 점막 아래에 생기는 조기암이라도 몇 퍼센트는 진짜 암입니다. 유사암이 나중에 전이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예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iPS 세포에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뇌종양, 췌장암, 대장암, 유방암 등의 그 암의 성질을 결정하는 근간이 되는 줄기세포가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유전자에 상처가 생겨서 암줄기세포가 생긴 순간 전이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성질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왕벌이 꿀벌을 낳는 것처럼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유사암에는 전이 능력이 없는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진짜 암의 전이를 막을 수 없습니까? 암세포 크기는 약 100만 분의 1mm입니다. 진짜 암은 직경이 0.1에서 1mm 전후로 전이가 끝납니다. 현재 의학에서 암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직경이 5mm 정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조기 발견했다는 진짜 암은 이미 전이가 끝난 후입니다. 진짜 암과 유사암을 구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암 진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는 검사에서는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암이 생긴 부위, 크기, 진행도에 따라 대략적인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검진에서 발견되는 암은 대부분 유사암입니다. 췌장암과 기침이나 혈담 등의 증상이 있는 폐암은 진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경험이 축적되면 병소의 크기나 겉모습, 촉감으로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기암을 방치하면 전이하는 성질로 변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검진에서 조기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암으로 죽는 사람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외의 대규모 암 검진 비교 실험 데이터를 보면 암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그룹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룹의 암 사망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한 그룹 쪽이 암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증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암은 무조건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상식은 국민의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니 암 치료에 의료 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암 검진을 받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계는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편안히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발견된 암이 진짜라면 이미 전이가 이루어졌고 유사암이라면 무해합니다. 처음에 운명은 정해져 있어서 현대의 의학으로는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치료는 무의미합니다. 실은 많은 암 환자가 치료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아도 잘라내지 않고 낫는 것도 많고 암의 90%가 항암제를 써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암을 포함한 조기암은 원칙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암을 방치해서 통증이 생기면 대형 병원에서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전문 완화 케어과가 있으니 그곳으로 찾아가십시오. 방치한 암의 통증은 몰핀이나 방사선 치료약 등으로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항암제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하면 통증이 잘 사라지지 않게 되고 마비 증상도 생겨서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방치하면 마지막까지 아프지 않는 암이 많다는 것은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는 암으로는 위암, 간장암, 식도암, 자궁암,
등 상당히 많습니다. 폐암은 호흡곤란이 와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괴롭지도 않습니다. 점적 주사가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 하다못해 점적 주사를 계속 맞으면 몸속에 물이 쌓이고 폐 내부에도 물이 나와서 마치 물에 빠진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암 자체는 아프지 않다고 생각해도 좋습니까? 암은 아무리 커도 아프지 않습니다. 유방암이 20cm나 자라서 피부를 뚫고 나온 듯한 환자도 저를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아프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면 암이 더 심해진다는데 사실입니까? 메스가 들어간 상처 부위는 조직의 면역력이 무너져서 혈액 속을 흘러다니는 암세포가 그곳에 들러붙어서 만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암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암은 치료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말입니까? 아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은 증상이 없는 동안에는 암 치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이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노후 준비에서 필요한 의식주 오케이, 그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그 병원비에 대한 얘기, 병에 걸렸을 때 그 감당해야 될 의료비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넘어갔고, 거기에서 혈관질환, 혈관과 관련된 부분들은 내가 생활습관이라든지 내가 운동 이런 것들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 오케이, 그 문제 없고, 이제 남은 건 이제 그 암에 대한 이야기였거든. 근데 그 암에 대한 문제도 클리어. 이 책으로 암에 대한 문제는 이제 클리어 됐어. 아주 간단한 방법. 건강검진에서 암을 검진하는 거 절대 안 하면 돼. 그리고 설상 내가 살다가 뭐가 불편을 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암이다, 암이 몇 기다, 또는 뭐 6개월이 남았다, 1년이 남았다, 그런 거지 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냥 쌩 까버리면 돼. 알았다. 누구를 빙다리 핫바지로 아냐? 알았다 하고 쌩 까버리면 돼.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완화해주는 그런 치료만 병원 가서 받으면 돼. 그 정도 비용은 의료보험이나 아니면 실손보험으로 다 커버가 돼. 그럼 내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필요가 나는 없는 거야. 문제가 될 게 없거든. 지금 내 삶에서 의식주 문제되지 않고, 또 병원비 중에 뭐 간단한 것들 있잖아. 부러지고 뭐 찢어지고 뭐 배탈 나고 뭐 감기 걸리고 이딴 것은 다 국민의료보험하고 실손보험에서 다 처리가 돼. 오케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혈관 관련된 질환들, 그건 내가 내 생활습관들을 바꾸고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에서 살면서 케어하면서 관리하면서 살면 돼. 오케이, 문제 없어. 암은 암도 이제 클리어. 그러니까 이제 그 노후 준비니 뭐니 그런 거지 같은 이야기들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재밌게 살면 돼. 그리고 의사나 병원 아예 접근도 안 하는 게 좋아. 아예 접근도. 요즘 보면 그 슈퍼박테리아라고 항암제가 그 항생제가 듣지 않는 다제 내성균들 있잖아. 그 슈퍼박테리아의 온상지가 어디냐면 그 중환자실이 있는 그 종합병원들, 대학병원들, 그리고 중환자가 있는 그 노인 요양병원들이
거기 근거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병원이 됐든 요양병원이 됐든 아예 안 가는 게 좋아. 그리고 거기서 근무를 하는 의사들은 아예 안 만나는 게 좋아. 그리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게 좋아. 다 그 새끼들은 그 한몫 챙기려고 다들 하는 새끼들이니까. 아니 의사들의 그 생활이 일반 세일즈맨처럼 좀 평범하게 산다. 어? 차도 그냥 뭐 소나타나 뭐 이 정도 타고 다니고 집도 조그맣게 하고 그런 식의 삶을 유지한다면 그 직업군이 내가 왜 이런 욕을 해? 존나 잘 살잖아. 그 돈을 어떻게 얻는데? 아니 그 새끼들이 무슨 뭐 볼펜을 한 자루 생산하기를 해. 뭐 볼트 하나를 생산하기를 해. 생산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그렇게 화로운 생활을 하냐고. 다 사람들 목숨하고 그 몸을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버는 놈들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아예 병원, 요양병원 같은 데 아예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아예 현관문 그 현관을 들어서지도 말고 의사라는 인간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말자. 그러면 돼. 내가 볼 적에. 그러면 문제 없는 것 같아. 뭐 2년마다 한 번씩 그 뭐 건강검진 하는 건 그냥 가서 뭐 혈압이나 재고 뭐 피검사, 소변검사 뭐 그 정도는 뭐 그냥 하지 뭐. 뭐 리스크도 없는데. 그 외에는 병원 갈 일 없다.